정확히 말하자면 평범했던 회사원이었다.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180도 뒤집힌 그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은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성실하고 착실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었는데 대학에 진학해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제 삶은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한국의 평범한 청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저의 이런 성실함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쏟아지는 일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매일 일을 했고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 동료들과의 관계도 꽤나 그러다가 운명처럼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던 여자.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산내 연애를 시작했고 주변의 축복 속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삶은 순탄한 편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주말에는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여행을 다니곤 했으. 그녀는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는 였기에 아내와 여행을 가지 않는 주말이면 강나 바다로 나가서 낚싯대를 들이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유일한 탈출구. 아내는 가를 가는 것을 그지지 않지만 했.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는 낚시를 최대한 자제하고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제가 아내를 위해 야식을 들고 회사에 갔던 그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박하고 성실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저의 첫 만남은 5년 전 회사의 신입사원 환영회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인사팀 신입사원으로 저는 영업팀 대리로 참석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밝은 미소와 지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나와는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으며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을 보완해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내 연애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고 주말이면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항공에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고 우리는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이렇게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우리는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 전세로 보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에 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죠.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순탄하게 결혼 생활이 흘러가다 보니 저는 너무나도 순진한 마음에 그녀를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에 취해서 주변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도 무시했던 것일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닥칠 폭풍우를 그리고 그 폭풍우가 제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지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내와 함께 아침 일찍 출근했고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소였으면 퇴근 후에 항상 집에 같이 들어가는 우리였지만 그날은 아내가 퇴근 시간쯤 저에게 회사에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오빠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저는 별 생각 없이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이프의 부는 야근을 하는 것이 한 일은 아니지만 일이었기에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경 저는 문득 제 아내가 걱정되었습니다. 야근할 때 제대로 저녁을 먹지 않는 그녀의 습관이 떠올랐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포장해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내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옆에는 낯이 익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죠. 그 차는 우리 회사 전무님의 차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전무님도 일이 있으셔서 회사에 늦게까지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내가 일하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대부분의 사무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죠. 하지만 아내의 자리 쪽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더군요. 아내의 자리로 다가가는 그때 저는 전무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들렸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있고 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전무님이 여자분을 데려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저는 자리를 떠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내가 사무실에 있다면 전무님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벌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설마 그 여자가 아내 일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전님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전무님의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와 전무님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 그들은 너무 열중한 나머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소연아, 제 목소리에 그들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제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들을 필요가 없었죠. 제 손에 들고 있던 떡볶이가 담긴 검은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장에 도착해서야 저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죠. 차에 타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저는 차를 타고 목적지도 없이 그저 달렸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서울 시내를 헤매고 다녔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집에 와 있더군요. 오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건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져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하루 종일 말없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도 밤의 장면이 떠올랐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하지만 단순히 이혼하고 끝내기에는 제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전무님 대한, 그리고 저를 배신한 모든 이들에 대한이었죠. 저는 부아내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에 이를 용서한 것처럼 말이죠.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를 대했고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준 척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안도한 듯 보였고 저를 케어하기 위해 더욱 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꽃이 있었죠. 저는 그들이 가장 아플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내면으로는 끊임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는 나날이 계속되었죠. 먼저 저는 전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였다. 탐정은 아내와 전무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만남, 대화, 심지어는 호텔 출입까지 모든 것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로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내의 이메일, 메신저, 통화 기록 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사생활을 이렇게 침해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때마다 그날 밤 본 광경이 떠올랐고 저는 다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전무님의 은밀한 대화와 만남의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속이고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악마를 처단하기 위해서 제가 악마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전무님의 비리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핑계로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문서를 뒤지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정보를 캐냈다 드러나기 시작했죠. 횡령, 뇌물수수, 심지어 성추행까지 모든 것이 나이 복수의 완벽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인가,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특히 아내와 함께 있을 때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때때로 혼란스러워졌다. 일이 실수였을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꺼내보며 분노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솔직히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매번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아, 너 요즘 왜 그렇게 헬쑥해 보이니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저 일이 좀 바빠서요라고 둘러댔죠. 그렇게 3개월이지 증거 수집을 마치고 나서 저는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회사의 사장님인 김 대표님과의 만남이죠. 김 대표님은 평소에 직원들과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고 특히 저를 아들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우물 요청하기로 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는 김 대표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대표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 윤대리, 그나 무슨 일이야? 김 대표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대표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중요한 말씀을 전할 것이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잠시 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앉아봐. 무슨 일인지 들어보지. 저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불륜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수집한 들까지. 김 대표님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점점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윤대희 정말 힘들었겠구나. 김 대표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사장님, 저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 대표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대리, 복수는 양날의 검이야. 당신이 상처받은 것은 이해하지만 복수가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그래도 윤대리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의 계획 수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대표님은 전무님의 비리에 대해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들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무님의 비리를 폭로하고 동시에 아내와의 불륜 사실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윤대희 복수는 해도 좋아하지만 불법적인 일은 절대 안 돼. 모든 것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대표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계획은 모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윤희이 끝나면 당신은 아마 큰 상처를 입을 거야. 하지만 그때 내가 곁에 있어 줄게. 김 대표님의 말에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고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대표님과의 만남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개화했습니다. 전님의 비리 증거와의 불륜 증거, 그리고 그 외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소개해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 충분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냉철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회사 내부의 동맹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김 대표님의 도움으로 감사팀과 인사팀의 핵심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전달한 증거를 보고 나니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리님, 우리도 전무님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팀장님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한 지 5개월이 되었을 때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올게. 아내는 여느 때와 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그녀의 미소를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망설였지만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쳐버렸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기 때문이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김 대표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시작하겠습니다. 김 대표님의 목소리가 숙이 들려 윤대이 준비한 대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와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팀이 전무님의 사무실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전무님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동시에 인사팀은 전무님과 아내를 소환했습니다. 전무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무님의 비리와 불륜 사실이 전 직원에게 공개되었고 외부로도 새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전달했죠.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절망과 공포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보, 왜 이러는 거야? 아내의 리는 목소리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여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고 비리로 연결되어 있던 거래처들이 끊기게 되었죠. 많은 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고 일부는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무님과 아내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전무님의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무님의 아내와 자녀들, 장인과 장모, 그들 모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복수가 나비 효과처럼 일파만파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차례 폭풍우가 몰아치고 나니 저 역시 회사에서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김 대표님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많은 동료들이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저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저를 개인적인 가정사를 회사의 일로 키우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에 따른 대가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 그럴 때마다 김 대표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대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은 순간이었고 남은 것은 쓴맛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신에 불구하고 나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치열한 복수는 끝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너무나 큰 사건을 겪었기에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